자, 지방에 분양가 상한제 걸린 곳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들어가면 위험할까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정상적이지가 않다. 이 분양가 산정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 분양가 상한제가 걸렸어요? 그런데 분양가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에 거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플러스 다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서 했던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요? 분양, 원가, 공개 및 연동제. 원가 공개만 봅시다.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이렇게 해서 10억에 분양을 했어요. 인근 집값이 15억이니까. 근데 여기 집값 한 7년 전만 가봐라. 8년 전으로 가봅시다. 8년 전으로 가보면 6억 하던 데예요. 그러면 6억 하던 게 당시에 분양 한 5억에 하던 거였어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연 2% 정도. 2%는 안 올랐어요. 한 1.6% 정도? 뭐 이 정도 올랐어요. 올해 작년 올라간 것까지 합치더라도. 그럼 2%라고 잡고 28에 16% 정도 올랐다고 해봅시다. 복리니까 조금 달라지겠죠? 아니, 많이 올려서 한 20% 올랐다고 해봅시다. 5억에서 20% 오르면 얼마예요? 7억. 7억 정도의 분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억의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핑계로?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그렇게 급등했어요?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최저임금만 주고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 저 위험한 일들 하는데 최저임금만 주고 부려먹었다면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헤쳐먹었다는 소리냐. 물론 건설 노조들 요즘에 말 많죠. 그런 쓰레기들 제외하고. 그러니까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5억에 분양할 때 원가는 한 4억 5천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물가 올랐다, 한 20% 올랐다 하면요 6억 4천 정도. 그럼 원가 공개하면 6억 4천 나오는데 10억에 분양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뭐 영업비밀이니 뭐니 하면서 원가 공개를 막는 이유가 뭐냐. 원가 공개하면 지들이 엄청나게 많은 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런데 막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분양이 나면 건설업계가 위험하다. 미분양을 정부에서 사줘야 된다. 이런 여론 자꾸 만드는데 원희룡 장관이 딱 잘라서 거절하고 있는데요. 이거 원희룡 장관이 거절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거절했다 하면서 언론이 자꾸 미분양을 정부에서 사줘야 될 것처럼 여론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라이트하우스 분식 만들었어요. 라하 분식 만들어서 파는데 제육볶음이 잘 팔릴 줄 알고 돼지고기를 100kg를 들여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안 팔려가지고 한 20kg밖에 소진을 못했어요. 그럼 나머지 80%의 돼지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 원가로 사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제육볶음 가격으로 사주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고 자유시장 경쟁의 논리냐.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 때 자유시장에 맡겨라 이런 이야기 하더니 왜 자꾸 정부에서 개입하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 걸린 곳이라도 굉장히 비싸다. 뭐 때문에 비싸졌느냐? 첫 번째, 일단 택지비 거품이 심각하다. 택지비 거품이 심각해진 이유는 당연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택지비가 거품이 생기죠? 왜냐면 주택은 땅과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건물은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없죠? 감가상각 되는데 땅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땅값이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이 그대로 땅값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개박살난 이유는요. 금리가 높지 않음에도 개박살난 이유는 워낙 저금리 때 거품 쌓아놨으니까 박살이 나는 거고 지금. 그 거품에 따른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분양가 거품도 많이 생긴 거다. 근데 이 택지비 거품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급격하게 생겨났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식정보타운 이거 어딨어요? 과천에 있죠. 부적격 두 가구 나왔다. 쭉쭉 이거 엄청난 인기다. 왜 그런 상황이 나오느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어쨌든 과천이기 때문에 과천이 거품이 굉장히 심하죠. 또 과천 집값이 엄청나게 높은데 지식정보타운 구성할 때는 땅값이 폭등하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샀기 때문에 여기는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싸다가 아니라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 봤을 때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이쪽에 들어오죠. 그런데
이쪽 고양시, 서울에서 고양시 경계에 뭐가 들어와요? 덕은지구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덕은지구 위치 보면요, 이게 마포구, 서대문구 이쪽 위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산과도 거리가 멀고 진짜 뭐 서대문, 마포 이쪽이랑 좀 가깝긴 한데 저기가 과천 지정타보다 높은 분양가가 나왔어요. 과천 지정타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죠. 저런 데가 공공택지예요. 근데 문제는 덕은지구는 3기 신도시보다 이전에 계획된 곳이에요. 그때 저희 덕은지구에 대해서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 덕은지구 분양할 때 받지 마세요. 여기가 왜 과천 지정타보다 비싸요? 과천 지정타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많이 빠지진 않을 테니까 과천 지정타 정도는 들어가도 덕은지구 같은 경우는 거품이 잔뜩 낀 분양가다. 공공 분양임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요, 3기 신도시 거품 더 많이 꼈을 때 들어갔죠. 땅값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들어갔죠. 특히 3기 신도시 중에서 일부 같은 경우 보면요, 3기 신도시 위치가 어때요? 교산, 미사보다 조금 미친데 미사 가격 엄청 뛰어났죠. 그 다음에 왕수, 거기는 거품이 붙을 수 없긴 하지만 다산 별내 거품 붙으면서 조금 붙었을 테고 위치상으로 영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계양, 대장, 거기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창릉도 덕은지구랑 일산 사이에 있잖아요. 거기 개발하는 건데 당연히 땅값이 비싸지. 그 다음에 광명 시흥지구는 땅값이 너무나도 비쌀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과거에 MB 정부 때 광명 시흥지구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택지지구를 조성하려고 했어요. 그럼 택지지구 조성 소식이 나오면은 도그나 카우나 땅값 엄청나게 띄우죠. 근데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취소가 됐어요. 9만 5천여 가구의 택지지구 조성이었는데 그게 취소가 안 됐으면은 문재인 정부 때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 안 하겠죠. 왜? 문재인 정부 때 아무리 공급을 하더라도 그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나오는 거고. 근데 그때 한번 취소되면서 당연히 땅값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를 다시 택지지구로 지정하면 땅값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명 시흥지구랑 같이 거론됐던 곳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정부 때 취소된 곳이 하남 강북지구. 하남 강북지구도 땅값이 너무 비싸서 취소가 된 거예요. 이번에 3기 신도시 검토를 안 한 거고 이야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땅값 거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땅값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땅값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땅값이 왜 빠질 수밖에 없느냐? 원래 땅값은 잘 안 빠지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잘 안 빠지는데, 여태까지 거품을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그걸 다 대출 거품으로 쌓아놨어요.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풀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면서 땅값 거품이 더 붙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디레버리징이 이번에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럼 땅값도 빠지는 거예요. 그럼 땅값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 빠질 수밖에 없죠. 땅값이 빠지면 분양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분양가가 안 빠지고 지금 기본형 건축비 더 높였대요? 분양가 상한제 했다고 하더라도 깜깜이로 계산해가지고 제대로 적용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거품을 더 붙였대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주변 집값은 빠지는데.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왜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났느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집값 빠지기 전에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문재인 정부 땐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집값 안 빠진다. 이 말만 믿고 사람들이 21년도 말에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뒤통수 맞았죠. 왜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는 분양가가 더 높았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굉장히 늦게 시행했기 때문에, 거의 말기에 시행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는 매매가보다 분양가가 높았다. 그러니까 분양시장 먼저 빠지고 매매시장이 빠지는 상황이 왔다면, 지금은 아직은 매매가가 더 높죠. 근데 매매가는 더 빠질 거예요. 매매가가 더 빠지게 돼서 분양가랑 비슷해지거나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순간에 그 분양은 누가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설사들의 부동산 PF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벌써 연체 잔액 단기 도래가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대우건설에서 왜 포기를 했겠어요? 440억 손해보면서까지. 왜냐면 그거 가지고 진행했다간 1000억 넘게 손해가 날 것이라고 계산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갚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라하 분식에서 돼지고기를 100kg를 샀는데 20kg밖에 안 팔렸어요? 나머지 80kg 냅두면 상하죠. 상해서 버리면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이 들죠. 그러면은 10,000원 받던 제육볶음을 원가만 받아가지고 5,000원에 팔아요. 푸짐하게 줘서 어떻게든 소진하려고. 그런 식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망하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할인 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아까 물어보셨던 쪽이 어디예요? 지방이죠. 지방 지금 미분양률이 얼마냐? 지금 전체 미분양 75,000호 중에서 84%가 지방에 있어요. 망하고 싶지 않으면은
팔겠죠. 망해도 싸게 팔겠죠. 그거 알아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기 전에, 폐업 정리하기 전에 먼저 떨이로 팔겠죠. 폐업하지 않으려고. 근데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폐업하게 되면 나 폐업했으니까 배째 끝났어 이게 아니라 폐업 정리하면서 사장님이 미쳤어요 싸게 팔잖아요. 건설사가 망했다고 해봅시다. 부동산 PF 빌려준 데서는 어떻게든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 분양 안 돼가지고 미분양 잔뜩 남아있는 거 어떻게 팔겠어요? 손해 더 커지기 전에 최대한 싼 가격에 팔려고 하겠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은 원가에 가까운 가격이 점점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시장에서 좋은 위치니까, 저기는 똘똘한 채니까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추긴 게 둔촌주공이죠. 둔촌주공 미분양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둔촌주공만 성공하면 미분양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죠. 둔촌주공 성공했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미분양은 엄청 늘어나죠. 또 둔촌주공 생각해보세요. 둔촌주공이 분양이 잘 됐어요? 지금 잘 됐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규제를 하나 또 풀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기가 막히게 3월에 둔촌주공 무순위 들어가니까 청약 요건을 폐지를 한대요. 왜 폐지해줘요? 둔촌주공이 저렇게 잘 됐는데. 잘 된 거 맞아요? 그리고 설사 잘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저기만 살린다고 미분양 시장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죠. 그러니까 지금 떨이로 팔기 전에 마지막에 정부에서 기회다 하면서 사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까지 지금 정부에서 풀어주고 저렇게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시장이 계속 침체되고 분양시장이 계속 침체되면은 그만큼 미분양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할인분양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굉장히 마피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날 거라서 기다리시면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품 낀 분양시장에도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